IMF 상황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때 30대 그룹 중에 16개가 망했습니다. 한보, 기아, 한양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었는데 정말 저도 쇼크였고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제일 많이 울었죠. 애인하고 이제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세상에 전세금을 빼서 급한 불을 끄는 걸 보고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해에 대해서도 어떤 전망과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어요. 여러 방면에서 악재도 많았고요. 2024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될지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1996년만큼 힘든 해였는데 어떻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첫 번째는 1996년 못지않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고점에서 50% 정도 빠졌어요. 50%? 예, 그런데 적지 않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의 제품 판매 가격이 반토막 났다. 96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힘들었던 게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요즘 많이들 예, N이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치열한 경쟁하고 있는 나라인 N이나 중국 위엔화가 다 약하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쟁을 좀 겪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96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고금리 정책. 예, 그때도 5.5, 지금도 5.5. 엄청나게 높은 금리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재가 다 터졌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굶기는,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환율을 조작하고 반도체 가격은 그 과정에서 폭락하고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금리에 민감한 나라들이 전부 고통받는 이 세 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우리가 96년에 무역 적자가 400억 불났어요. 사실 그게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죠.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가 나니까 해외에서 자금 공여가 안 되는 순간 바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망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대로 간다면 지금부터 1년간 우리나라 무역자가 한 1,000억 불 나지 않을까. 흑자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근데 IMF 당시에 이제 저는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그 박사님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했죠. 박사님,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저도 무서우니까. 했더니 딱 그런 거예요. 경상수지만 확장하면 바로 돌아설 거니까 그때 사. 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구루를, 인생의 스승을 거기서 만난 거죠. 이 대목에서 감사합니다. 이충렬 교수님. 지금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이충렬 교수님이 인생의 스승이신데 그 이충렬 교수님이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준우가 경상 적자로 망한 나라 경상흑자 나면 좋아져. 그리고 경상흑자가 무조건 97년 이후에 날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그때 힘을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 그날이 아마 제가 경제분석가 이코노미스트로 첫 발을 딛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전에는 연구원이었다면 이제는 홀로선 이코노미스트,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됐던 첫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에 있어서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는 제가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자문을 되게 많이 구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게 예, 우리 이충렬 교수님 같은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또 주고 싶으시니까요. 더 잘해줘야죠. 그래야 덕을 더 쌓는 거죠. 근데 지금 얼핏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9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슷했죠, 진짜. 작년 말이 특히. IMF 상황을 지금 사실은 월브TV 시청자분들 중에는요. 20대 그리고 30대 초중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IMF를 그때의 상황을 너무 어릴 때거나 이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때 암울한 상황이었죠? 30대 그룹 중에 16개가 망했습니다. 대우그룹 망할 땐 정말 저도 쇼크였고요. 네, 맞아요. 한보, 기아, 한양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저도 뭐 그때 이제 상여금을 다 반납하는데 받는 월급이 월 한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매월 제가 이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제일 많이 울었죠.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분한테 가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이거 월세로 바꿀 수 없겠냐. 그 돈으로 불을 끄고 그랬던. 거 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늦어졌죠. 사귀던 애인하고 이제 한 2년쯤 돼서 관계도 깊어지고 이제 둘이 서로 같이 살자의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세상에 전세금을 빼서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걸 보고 참 지금 와이프인데 와이프도 되게 그때 힘들어했던 게 그래서 비혼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저희 부부가 23년 차 부부인데 크게 싸움 안 하고 사는 게 결혼 전에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말 지금 어쨌든 사모님과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IMF 때 가족이 와야 되고
그쵸. 뿔뿔이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헤어지고 뭐 예, 더 과원에 심각하게는 네. 예, 아이들이 터져나갔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쳤었는데 예, 올 뻔했어요. 그 레고랜드 때. 아 레고랜드 이 환율 1,450원. 순간적으로 정말 그때 정말 우리나라 네, 우리 IMF 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할 때 어떻게 잘 견뎠죠. 그 견뎌낸 힘이 아까 이야기했던 IMF를 경험해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걸 좀 내버려뒀죠. 그때는 정부가 800원에 딱 막았는데 네. 그러다 이제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4천억 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별로 안 소모하고 올해 좀 썼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러면서 환율의 상승을 내버려뒀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면 연쇄적인 기업들의 파산이나 부도가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물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 환경에서도 흑자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특히 은행. 네. 은행들은 올해 뭐 20조 이상 흑자가 나는데 IMF 때 다 망했잖아요. 맞아요. 6대 은행 중에 3개가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라지거나 인수합병에 이제 주체가 된 은행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단단하구나. 그리고 정부 정책도 좀 잘 쓴 면이 있고 네. 작년에 특히 그 레고랜드 사태 털어졌을 때 채권시장 안정기금 만들어서 금방 채권시장에 개입해서 급등하던 금리를 내리누르면서 연초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신속한 정책 대응들도 있어서 여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급박한 위기가 왔을 때 재빨리 곡식을 풀어 인심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IMF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위기 상황 정말 그 직전이었지만 정말 저를- 위험했습니다. 정말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자 났잖아요, 그때. 네. 무서웠죠, 그때. 근데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들이. 그러니까 경상수지 기준으로 해서 10월달 통계인가 보니까 월 80억 불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자가 크게 나는 거 보면서 IMF 때 한 해에 400억 불 적자 났던 그 나라가 같은 나라인가. 26년 만에 이렇게 탈퇴환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위기의 시간이 2022년에 도래를 잠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왠지 박사님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 근데 탄력은 약하다. 탄력은 약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수출 절반은 선진국 간다 그러면 절반은 신흥국인데 신흥국 중에서 특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것도 중국 수요가 줄어든 탓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 수요가 많이 줄고 또 중국의 디플레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 물가가 빠지는 거죠. 네. 얼마나 수요가 약하면 물가가 빠져요, 세상에. 아무도 안 사니까 물가가 빠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만 조금 여건이 풀리면 수출이 이제 대미 수출은 아주 잘 늘고 있으니까 대유럽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대동남아나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날 수만 있으면 내년에 탄력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좀 그건 힘들다라고 보면 내년 성장률 2% 초반 정도. 초반.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중국의 상황이나 이 기간이 좀 오래 갈까요? 그럴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가 틀렸거든요. 작년 연말 이맘때 이제 우리 월보에 와서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되게 낙관했잖아요. 네. 몇 안 내는 낙관론자였죠. 그랬는데 그게 잘 가다가 왜 여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다 최근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게 중국 때문인 거죠. 중국이 상반기에 리오프닝 이러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민간 소비나 여행이 확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또 중국 관광객이 몇백만 올 거다.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오긴 왔지만 뭐 200만 명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죠. 이걸 예측 못했죠. 저는 한 3년 동안 사람들을 집에 꽉 묶어두는 제로 코로나를 했으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돈 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 폭락한 게 소비 심리를 이미 억눌러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놓쳤던 거죠. 이 중국의 영향이 정말 크네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아직은 1위니까요. 대충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4분의 1은 중국, 4분의 1은 미국, 4분의 1은 아세안, 4분의 1은 유럽과 유럽. 기타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선진국향 수출은 괜찮은데 네. 신흥국향, 특히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과 네트워크나 연관이 많은 아세안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성장은 기대하나 네.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뭐 안도랠리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네.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월급쟁이들은 나의 투자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 나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30, 40대 직장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상상을 했을 때 리밸런싱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투자 3분법을 잠깐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투자 3분법에 제일 쉬운 게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죠. 그죠? 네. 이 둘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소프를 사라 그랬는데 네. 소플 대신 코프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플이요? 예,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을 또 상장시킨 게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최근에 그냥 CD라고 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CD. 예, 그게 이제 고객 예탁 증서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금을 상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CD에 관련돼 있는 여러 상품들이 1조 원이 넘는 잔고를 자랑하는 ETF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 이걸 추천하냐 하면 저는 이제 좀 환율이 내년에는 조금은 내리지 않을까 보는 쪽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흑자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환율 조금 내린다 그럴 때는 소플도 참 좋은데 내년에 이제 소플에서 돈을 좀 빼서 환율이 지금 1,300원이니까 여기서 좀 빼서 계속 저는 주식 사라고 하는 쪽이었으니까 처음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투자 3분법을 약간 변형해서 원화 예금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주식의 3분의 2.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르니까 은행 예금에 해당되는 CD 뭐 예금 이런 쪽으로 갖고 계시면 또 이걸 갖고 리밸런싱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에 하나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한번 또 올해 4월, 3월처럼 그때 미국 지방은행 사태 때 좀 빠지고 그랬잖아요. 또 8월에 2차 전지 조정 때 빠졌잖아요. 그럴 때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 현금 일부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 말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게 중도 해지 수수료가 전체 대부분의 정기예금 가입자의 7, 80%가 만기까지 유지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도 해지 수수료로 이자 소득을 다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금만 겨우 찾거든요, 대부분. 그러니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항상 피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입 출금이 가능한 상품에 그게 바로 그리고 CD에 아까 연동되어 CD, 있는 코플. ETF들, 예, 코플도 좋고 CD 연동되어 있는 ETF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럼 한번 1년에 한 번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주 하면요 망학 껴가지고 괜히 또 이상한 종목 담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을 2월에 하세요. 그러는 게 매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이번 연말정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RP 계좌에 900만 원 넣으면 130만 원 돌려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 돈으로 리밸런싱을 또 하면 되잖아요. 시작을 이제 또 해보면 되니까. 예, 그 IRP 계좌에 또 리밸런싱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매해 2월에. 보통 저는 5월에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고요. 그렇죠. 또 상황이 또 다르니까. 예, 저는 법인도 갖고 있으니까. 월급쟁이 분들은 2월에 지금 얘기해 주신 요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또 IRP 계좌를 또 활용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도 더 금리가 지금 이제 오르진 않을 상황이니까요. IMF 당시 수준보다 악화된다거나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현재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외환위기 때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라면서 어버버 했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나 저희 좀 인식 범위 밖에서 터졌잖아요. 그런 게 우리 2022년 초에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그게 벌써 얼마 안 됐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막 개주 보면서 와 뭐 그러고 있었지. 정말 저기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런 외부 충격이 오면 안 그래도 지금 외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충격이 또 크게 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예방주사는 잘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현금으로 대비해놔서 그걸로 적금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저는 시장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신뢰하고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낙관론자야. 그럼 물 타야지. 여러분들 2023년 너무 힘들으셨죠? 잘 물 탔으면 얼마나 따뜻하겠나. 이 말씀 드리면서 둘째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희망의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